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 최악의 지옥은 가난이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며느리, 완벽한 스펙의 남편, 꿈같은 삶.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천국이라 믿었던 곳은 영화보다 더 끔찍한 거짓과 비밀을 감추고 있던 지옥의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날 오후 남편의 지갑에서 우연히 콘돔 하나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미쳤다고 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콘돔 안에 몰래 약한 산성용액을 주사해 넣고 태연하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지. 하지만 그날 밤 벌어진 진짜 드라마는 제 최악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남편의 소식뿐만 아니라 그의 새어머니의 소식까지 함께 알렸으니까요.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언제나처럼 위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 직업은 약사입니다. 남편 강민준과 결혼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두 집안의 필요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내, 살가운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언젠가 제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남편 민주는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대기업 영업팀장의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까지. 그는 항상 제게 잘해줬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껴지지만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차가운 거리감.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이신 강 회장님은 성공한 사업가셨지만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셨습니다. 말씀이 거의 없으셨고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어머니인 오수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보다 겨우 몇 살 많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을 사로잡는 법이나 피부관리 비법 같은 것들을 조언해주며 제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죠. 저는 그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이 소파에 벗어 던진 재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서랍에 넣어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지갑을 드는 순간 바깥쪽 카드칸에 무언가 불룩하게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열어본 순간 저는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초박형 콘돔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지갑 속에 있는 콘돔. 아이를 갖기로 한 이후로 우리는 이런 걸 쓰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는 이걸 누구와 쓴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뒤엉켜 있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며 심장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배신감, 그 차가운 거리감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밖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고통이 온몸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이 더러운 물건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차갑고 잔인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화학약품에 대해 잘 알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와 그 여자 모두에게 말이죠.
저는 콘돔을 들고 제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회사에서 연구용으로 가져온 화학 약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자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어 콘돔을 꺼낸 뒤 작은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피부를 심각하게 부식시키는 황산이나 염산 같은 위험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품에서 각질 제거용으로 흔히 쓰이는 약한 유기산이었죠. 피부를 심하게 손상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에 닿았을 때 지옥 같은 자결감과 고통을 선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주사기로 용액을 소량 뽑아낸 뒤 콘돔 안쪽에 조심스럽게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용액이 고루 퍼지도록 살짝 문지른 뒤 원래 모습 그대로 능숙하게 말아 포장지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새 제품처럼 보였죠. 저는 이 특별한 선물을 민준의 지갑 속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덫은 놓아졌습니다. 이제 짐승이 스스로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그가 바람 피우는 여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 끔찍한 자결감이 덮쳐오는 장면을. 그들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수치심 속에서 병원 응급실로 향하겠죠.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 가득한 아내의 얼굴로 나타나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인생이 저를 위해 준비한 연극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것은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지옥보다 더 끔찍한 한편의 공포 영화였죠. 시한폭탄이든 지갑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고 제 손은 분노와 기묘한 흥분감에 계속해서 떨려왔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제 복수극의 막이 오르기를. 저녁 7시쯤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세련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죠. 자기야, 나왔어. 오늘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간신히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 갈비찜 했어요. 식사 내내 그는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곧 성사될 대형 계약에 대해, 상사에게 받은 칭찬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속으로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곧 바람 피우러 나갈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시 후 값비싼 향수 냄새를 온몸에 풍기며 내려왔죠. 자기야, 지금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가야 해.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아마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기다릴 필요 없어. 중요한 파트너.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의 지갑 속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들어있었고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며 그의 고급 제네시스 세단이 저택 대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넓은 거실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놓은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앤티크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함과 함께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가 그걸 쓰지 않은 걸까? 내 계획이 실패한 걸까? 아니면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분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1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병원일까? 아니면 호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당황한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강민준 씨 아내분 서유진 씨 휴대폰 맞으신가요? 네, 제가 서유진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프라임 병원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이신 강민준 씨가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역시 내 계획은 성공이었습니다. 차가운 희열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이 왜요? 교통사고라도 났나요? 아니요,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와 다른 여성 한 분이 함께 화학약품 화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화학약품 화상.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은 저를 온몸이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오신 여성분 성함은 오수희 씨이고 본인이 강민준 씨의 새어머니라고 하시더군요. 새어머니, 오수희.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수희, 내 시어머니, 왜 그녀가, 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왜 함께 화학약품 화상을 입은 거지? 저기요, 서유진 씨, 제 말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어쩌다 그런 일이 두 분 말씀으로는 신라호텔 VIP 라운지에서 업무 미팅 중에 새로 개발된 산업용 화학제품 샘플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분 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요. 보호자분께서 병원으로 오셔서 이번 수속을 밟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텔, 업무 미팅, 화학물질, 유출, 어설픈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외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역겨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젊고 예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항상 살갑게 대했던 친자매처럼 따랐던 그 여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비정상적인 관계가 바로 이 집에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처음 느꼈던 희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혐오 그리고 지독한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붕괴이자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추악한 타락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저 역겨운 두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전쟁을. 저는 곧장 시아버지 강 회장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불면증이 있으셨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진아. 왜 그리 우는 게냐. 그제야 저는 제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랑 어머님이 저는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강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병원? 그놈들이 왜? 병원에서는 화학약품 화상사고라고만. 저는 차마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의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칠흑 같은 밤, 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강 회장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휠체어 팔걸이를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놀라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오랫동안 억눌러온 듯한 고통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프라임 병원은 환한 불빛 아래 분주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간호사는 우리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응급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민준 환자분은 이쪽 방에 계시고 그녀는 왼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오수희 환자분은 옆방에 계십니다. 두 분 다 응급처치는 끝났고 안정된 상태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상처는 심한가? 강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꽤 심각한 편입니다. 간호사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화상은 주로 민감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감한 부위. 그 세 단어는 마치 망치처럼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 회장님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겠나?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민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 일부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던 그는 우리를 보자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유진아,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내 놈이 그딴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강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그런 분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놈이랑 그 여편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냐? 아, 아니에요. 저희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민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어요. 아버지, 파트너와 호텔에서 새로운 산업용 화학물질 샘플을 보다가 실수로 병이 깨져서 쏟아진 거예요. 미리 준비된 듯한 변명. 하지만 너무나 어설프고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미팅. 강 회장님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 파트너와 한밤중에 호텔방에서 미팅을 한단 말이냐? 네가 날 등신으로 아는 게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 말은 닥치거라. 강 회장님의 호통에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돌려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수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녀 역시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유진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도 나한테 업무 미팅이라고 말할 셈인가? 강 회장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보.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화학약품병을 엎지른 거예요. 다행히 심한 화상은 아니고요. 심한 화상. 저는 침대 발치에 걸린 환자 정보 차트를 흘끗 보았습니다. 화학약품이도 화상.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나 똑같았고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시선에는 실망과 고통,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휠체어를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수희의 침대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늘 제게 다정했던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 속에서 저는 고통이 아닌 날카로운 경고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려 비웃어 주었습니다. 우리 둘만이 의미를 아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어설픈 연극은 누구도 속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가족 안에 역겹고 비정상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배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업무 미팅, 화학사고. 그 거짓말들이야말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차는 납처럼 무거운 침묵 속을 달렸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도로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도시의 거대한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강 회장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머릿속은 같은 질문과 소름 끼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어설픈 연극, 민준과 오수희의 변명은 진실을 감추기는커녕 논리적인 허점들로 스스로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미팅.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내 남편 강민주는 대기업 영업팀장입니다. 그의 새어머니 오수희는 집에서 남편을 돌보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공통된 업무가 있어서 미팅을 한다는 말일까요? 오수희가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경제 계약에 대해 뭘 안다고 의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호텔이었을까요? 신라호텔의 VIP 라운지, 왜 회사 사무실이나 하다못해 집 서재가 아니었을까요? 세상 어느 업무 미팅이 한밤중에 호텔처럼 사적이고 민감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들의 변명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지성을 모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저는 약사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해 잘 알죠. 이도 화상을 입힐 만큼 강력한 산업용 화학물질 샘플이라면 당연히 특수 용기에 담겨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우연히 유출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쏟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호사의 말처럼 왜 하필 화상이 민감한 부위에 집중된 걸까요? 일반적인 화학 사고라면 손이나 얼굴처럼 노출된 부위에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묘하게 선택적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럽고 역겨운 진실을 덮기 위해 급조된 조잡한 거짓말. 저는 힐끗 시아버지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남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민준을 향해 내지르던 호통, 오수희를 향한 그 차가운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역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오래전부터 의심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사건은 그가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의심의 쐐기를 박는 마지막 물방울이었을 뿐입니다. 민준과 오수희의 관계, 그 생각을 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오수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민준은 이미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죠. 저는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눈빛과 행동들을 여러 번 목격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출근하는 민준의 넥타이를 오수희가 직접 매만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부사들의 관계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다정한 행동이었죠. 또 한 번은 온 가족이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 민준의 손이 소파 팔걸이에 놓인 오수희의 손, 바로 옆에 닿을 듯 말 듯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사이가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화목해서 다행이라고,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불화 같은 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함이었고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관계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았던 덫, 산성용액을 주입한 콘돔은 이름 모를 내연녀가 아닌 바로 남편의 새어머니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민준의 지갑에서 발견한 콘돔이 하룻밤의 불장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만남, 바로 오수희와의 만남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설픈 연극으로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단순히 잘못된 관계라면 왜 이렇게 복잡한 업무 미팅 이야기까지 꾸며내야 했을까요? 분명 더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이 근친상간 관계보다 더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가 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차에서 내려 강 회장님을 휠체어에 옮겨 태웠습니다. 저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아, 갑자기 강 회장님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그냥 그놈들 말을 믿어주는 척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대로 하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 너도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조심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스스로 휠체어를 몰아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춥고 휑한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강 회장님의 경고는 제 안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밝혀내고 싶거나 혹은 덮고 싶은 비밀을. 이 집, 이 가족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각자의 음모를 숨기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이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는 이 집의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저의 싸움은 단순히 바람난 남편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실체를 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의 음모로부터 제 자신을 구해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재벌가의 삶을 상징하던 이 방은 이제 차가운 황금 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에 앉았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조심하거라. 저는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연극 속의 인연을, 기억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 속의 균열과 허점들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저와 민주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탄탄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었죠. 우리의 결혼은 본질적으로 사업적인 결합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준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성공한 남자의 표본처럼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었죠. 집안 배경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저의 지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에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핑크빛 꿈을 안고 이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오수희, 남편의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제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흔히 생각하는 못된 계모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고 아름다웠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자신도 처음 시집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며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집안의 가사도우미들을 관리하는 법, 저택을 꾸미는 법, 재벌가 며느리의 위치에 맞는 옷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스파에 가고 쇼핑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뷰티팁부터 가장 사적인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와 민준이 사소한 다툼을 할 때면 늘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 일만 너무 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좀 신경 써야지.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있는 걸 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의미심장한 윙크를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가까워서 때로는 친어머니보다 그녀에게 더 친밀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고 친언니이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짜인 연극. 그녀의 친절함은 사실 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제 편을 들어준 것은 저의 신뢰를 얻어 그녀를 완벽한 아군으로 믿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민준. 그 역시 대단한 연기자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새어머니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아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친 상간관계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숨겨왔습니다. 그가 손님을 접대하러 간다던 수많은 저녁들,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들.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고 그 곁에는 항상 오수희가 증인으로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또 출장 간단다. 싱가포르 파트너가 워낙 까다로워서 급하게 가봐야 한대. 유진아, 집에 혼자 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영화관이나 맛집에 데려가 저의 빈 시간을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의심할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죠.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한 명은 빈틈을 만들고 다른 한 명은 그 빈틈을 메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짜서 저를 가짜 신뢰와 행복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물 속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했고
시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에 앉아 고독하게 살아가는 시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보고 그가 거의 대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것을 저는 속았습니다. 제가 가장 가깝고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속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는 시아버지조차 경계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끔찍한 밤이 지나고 저택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과 오수희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그들의 상처는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조심하거라.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대체 무엇일까?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 비정상적인 관계를 숨겨야만 했을까?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서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수희의 서재. 그곳은 이 집안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조차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 그녀는 항상 책을 읽고 명상을 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울 때면 항상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녀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오수희의 서재문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원목문에는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열려다가는 흔적이 남을 게 뻔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죠. 문득 아주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제게 집안, 보안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은 모든 중요한 비밀번호를 하나의 숫자로 통일해서 쓴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기념일이라고 했죠. 특별한 기념일. 대체 무슨 날일까? 시아버지와의 결혼 기념일. 아니, 너무 뻔했습니다. 그녀나 민준의 생일. 머릿속으로 여러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모두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와 민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두 사람만의 기념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알 수는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가족의 과거에 대한 희미한 정보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친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지? 오수희는 그 후 얼마 만에 시아버지와 재혼했을까? 저는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민준의 친어머니 기일이 그녀의 모든 비밀을 감추는 특별한 기념일이자 비밀번호였던 겁니다. 이 여자의 잔인함과 비정상적인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서재는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최신형 맥북이 놓인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까 그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재빨리 폴더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재무, 사진첩.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시아버지의 사업 자료를 복사해 둔 것이거나 그녀의 여행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틀렸나? 그녀가 비밀스러운 자료를 이렇게 뻔한 곳에 둘 만큼 어리석지 않은 건가? 포기하려던 순간 화면 구석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이름은 수권 사업이었지만 아이콘이 다른 폴더들과 달리 반투명한 회색이었습니다. 숨긴 폴더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이 있었습니다. 재빨리 몇 가지 조작을 하여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러자 수권 사업 폴더 바로 옆에 또 다른 반투명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폴더의 이름은 제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안락계획, 안락계획. 평화롭고 고요하게 들리는 그 네 글자는 이 차가운 서재 안에서 소름 끼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커서를 그 폴더로 옮겼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더블 클릭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워드 파일 몇 개와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 하지만 그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음모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 바로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남편, 강 회장님을 겨냥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연 파일은 안락원 프로젝트, 황금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였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리조트의 3D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영장, 골프 코스, 아기자기한 빌라들까지 5성급 리조트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곳이 리조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VVIP들을 위한 최고급 프리미엄 요양원. 프레젠테이션은 노인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 최고급 요양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익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 마케팅 계획, 인사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자본 구조 및 프로젝트 운영진 부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자본금 항목에 강한 신탁 자금이라는 출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 신탁, 시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설립하여 본인 자산의 대부분을 관리하던 신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수탁 관리인은 다름 아닌 오수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진 명단에는 가장 높은 직책에 두 개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 오수희, 대표이사, 강민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업무 미팅에서 논의하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돈으로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과 왕비가 되는 제국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내용은 다른 워드 파일에 있었습니다. 계획 2단계라는 아주 단순한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소름 끼치는 악의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 K의 모든 개인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 완료. K는 분명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아버지 명의로 남은 자산마저 자신이 통제하는 신탁으로 옮기도록 설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항목, 안락원 프로젝트 가속화, 특별 VIP 구역 완공. 특별 VIP 구역.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락원 개원 후 건강 악화 및 전문적인 요양 환경 필요 등 합당한 사유를 들어 K를 VIP 구역에 입소시킬 것.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고 전적으로 통제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종 음모였던 겁니다. 안락원은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가두기 위해 지어진 호화로운 감옥. 그녀는 모든 재산을 빼앗은 뒤 자신이 세운 요양원에 시아버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부 세계와 완벽히 격리될 것입니다. 친구도, 사업 파트너도, 그 어떤 가족도
접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는 남은 인생을 죄수처럼 통제되고 감금된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그녀와 그녀의 내연남은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막대한 재산을 마음껏 누리겠죠. 이보다 더 잔인한 계획이 있을까요? 그녀는 그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와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휴대폰으로 이 모든 자료들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엑셀 파일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K케어 비용.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님을 돌보는 데 드는 월별 비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약값, 물리치료비, 간병인 비용 등. 그런데 유독 눈에 거슬리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입산 심혈관 치료제라는 주석이 달린 아주 큰 금액의 지출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약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처 안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 원장, 가족 주치의였습니다. 박 원장은 뇌졸중 이후로 강 회장님을 계속 치료해왔고 병원에서 민준과 오수희에게 화학약품이도 화상 진단서를 끊어준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낯선 약의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서서히 진행되는 살인 계획. 저는 재빨리 방문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노트북을 덮은 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범죄의 미로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저는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닌 재산 탈취 음모와 감금, 그리고 어쩌면 살인 미수 사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치 도둑처럼 오수희의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에서 본 그 끔찍한 계획들은 제가 발견했던 근친상간 관계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연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방해되는 모든 일을 제거하려는 최종 목표를 가진 정교하게 짜인 범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락 계획, 그 아름다운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돈으로 지은 호화로운 감옥에 바로 그 피해자를 가두려는 계획. 오수희의 잔인함은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낯선 약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둔 카디안정이라는 이름. 제가 아는 그 어떤 약학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지어낸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공급자는 바로 박 원장. 강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변호사 친구인 지연에게 약 이름 사진과 안락원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이 약이랑 박 원장이라는 의사에 대해 최대한 빨리 알아봐줘. 지현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스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수희가 모든 계획을 노트북에 정리해 두었다면 분명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문서 폴더가 아닌 이메일 앱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은 광고, 은행 알림, 친구들과의 여행 관련 이메일로 가득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오수희처럼 교활한 여우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쉽게 보이는 곳에 둘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폴더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보관함, 보낸 편지함, 그리고 특히 휴지통을 마침내 저는 찾아냈습니다. 휴지통에는 삭제되었지만 아직 영구 삭제되지 않은 이메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덕터 팔키라는 주소와 주고받은 이메일 묶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 원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메일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최악의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고 암시적인 용어들로 쓰여 있었지만 약사인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수희의 메일, 최근 K의 상태가 생각보다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용량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군요. 조절이 가능할까요? 박 원장의 답장. 오, 여사님, 조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이 약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종류입니다. 갑자기 용량을 늘리면 혈액 검사에서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성분이 결합하면 효과가 증폭되어 몸이 더 빨리 쇠약해질 겁니다. 증상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부전과 똑같이 보일 겁니다.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수희의 다음 메일.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으니 모든 일이 자연스럽고 깔끔하게만 처리되면 됩니다. 안락원 프로젝트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약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독극물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독사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남편이자 환자인 강 회장님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부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습니다. 그는 돈과 오수희의 음모를 위해 자신의 양심과 의사로서의 윤리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 늘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척했던 그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남편을 흔적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모든 이메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조직적인 살인 음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노트북을 닫은 뒤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혼자서 조용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남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제가 과연 내일 아침에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격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이 음모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침대에 앉아 경제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란 듯 했습니다. 유진아, 여긴 어떻게 왔어?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습니다. 제 행동에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바로 앞 테이블 위에 제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제가 처음으로 보여준 사진은 안락원 프로젝트의 3D 조감도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강한 신탁의 이름이 적힌 자본 구조표. 그리고 오수희와 강민준의 이름이 굵게 인쇄된 프로젝트 운영진 명단. 설명해봐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사업 프로젝트일 뿐이야.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신 것뿐이라고. 평범한 사업?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남편을 그곳에 가둬서 완벽하게 격리시킬 계획까지 세우는 게 평범한 사업이에요? 제 말은 그에게 강력한 충격을 준 듯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어머니 서재에 들어갔었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다음 사진들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오수희와 박 원장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부전 같은 끔찍한 문구들. 두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신 아버지를 독살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자백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안 그래요? 당신은 새어머니와 바람 피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를 상대로 한 재산 탈취와 살인 미수 계획의 공범이었던 거야.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 단 한 번도. 그런데 왜 침묵했죠? 왜 그 여자를 도운 거죠? 왜냐하면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단 말이야. 유진아. 그 비정상적인 고백은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난 그 여자한테 조종당했어. 그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아직 10대 소년이었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그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었다고. 그녀는 엄마였고 누나였으며 동시에 연인이었다고.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오수희의 과거, 그녀가 오직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사랑과 그녀의 교묘한 조종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일에 공모했습니다. 근친상간 관계를 숨기는 것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좀먹는 그녀를 돕는 것까지. 안락권 프로젝트는 그 여자의 수권 사업이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두 사람의 미래라고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 프로젝트의 공동 경영자가 될 거라고 약속했지. 난 탐욕에 눈이 멀었어. 이것이 바로 내 남편의 진짜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고 교활한 새어머니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였으며 돈과 비정상적인 사랑을 위해 친아버지마저 팔아넘길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그럼 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극에서 내 역할은 뭐였죠?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계획의 일부였어. 그 여자가 말했어. 세간의 눈을 속이고 비즈니스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완벽한 위장이 필요하다고. 집안 배경도 좋고 똑똑하고 예쁜 네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 여자는 네가 완벽한 아내 그리고 자기 계획을 위한 완벽한 조리 될 거라고 말했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내 결혼조차 그 여자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도구이자 방패막이었을 뿐입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도 피해자일 뿐이야. 제발
제발 나 좀 구해줘.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줘. 더 이상 이 죄악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우리 함께 그 여자의 죄를 밝히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나한테 살길 한 번만 열어줘. 저는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애원은 절박하게 들렸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한 자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연극일까요? 음모가 발각되자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적의 공범에서 나 자신의 무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환자복, 엉망이 된 머리,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 그는 자신이 무참히 속였던 아내, 자신과 내연녀가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죠. 유진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날 믿어줘. 그는 흐느끼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제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여자한테 지배당했어.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 없었습니다. 사랑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오직 혐오감과 소름 끼치는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해서 멀쩡한 성인 남자를 저렇게 순한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배당했다고 저는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3살짜리 어린애예요. 강민준 씨. 당신은 대기업 팀장이고 30살이 넘은 성인 남성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넌 이해 못해. 그가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모든 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됐어. 그는 흐느낌 사이로 길고 끊어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있던 16살 소년의 이야기. 그의 아버지 강 회장님은 당시 사업의 정점에 있었고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일에만 몰두하며 유일한 아들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희가 나타났어. 처음엔 아버지의 비서였지. 민주는 과거를 회상하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고 사람을 챙기는 법을 알았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때 바로 그 여자가 아버지 곁에서 위로하고 보살폈지. 그리고 나까지도. 그는 오수희가 어른이 아닌 친구이자 누나처럼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춘기 소년의 고민을 들어주고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바쁜 아버지가 잊어버린 선물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약해진 순간 그의 마음속 거대한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겁니다. 난 그 여자를 친누나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모든 비밀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았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을 때 내가 심한 열병을 앓았어. 바로 그 여자가 밤새 내 곁을 지키며 간호해줬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인 여성과 16살 소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자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그 여자에게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지. 그 여자는 이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네가 이제 진짜 남자가 된 거라고 말했어. 그 여자는 날 특별하게 만들어줬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지. 그리고 난 그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지. 1년 후 오수인은 공식적으로 강 회장님의 아내가 되어 그의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관계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욱 복잡하고 비정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여자는 내 새어머니이자 동시에 내 연인이었어. 민준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과 두려움으로 날 통제했어. 아버지가 알게 될 거라는 두려움,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 난 그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지. 그 여자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했어. 아버지의 계약서를 몰래 빼돌리는 것부터 너와 결혼하는 것까지.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그 여자가 시킨 거였군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너도 가정을 꾸려야 할 때라고, 완벽한 위장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너를 선택했지. 너희 집안이 회사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 네가 착하고 사람을 잘 믿으니까. 그 여자는 네가 완벽한 아내, 자기 계획을 위한 완벽한 졸이 될 거라고 했어. 완벽한 졸, 그것이 바로 제 역할이었습니다. 나도 저항하려고 했어. 그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 내가 반항하려 할 때마다 그 여자는 우리 사이의 비밀을 들먹이며 협박했어. 모든 게 밝혀지면 파멸하는 건 자기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고. 내 커리어, 내 미래, 모든 게 끝장날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널 속이고 널 이용했어. 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해치고 싶지는 않았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넌 약사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잖아. 제발 날 좀 도와줘.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줘. 내 모든 잘못을 갚을 수 있게 해줘.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모든 증거를 넘겨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절망 속의 애원. 조종당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 듣기에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 아니면 두려움과 탐욕 때문에 공모한 건가요? 아버지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안락원 계획에 동의했죠? 그곳이 아버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라는 걸 알면서 왜 그곳의 대표 이사 자리를 받아들인 거죠? 제 질문은 그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애써 숨겨온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바로 탐욕. 그는 완전히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공범이었고 권력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아넘길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그의 침묵을 보고 저는 제가 제대로 짚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끝까지 몰아붙여 피해자라는 마지막 가면까지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두렵다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기에 그 여자가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때조차 눈 감아줄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뜻이야? 그가 당황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친어머니 말이에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말로 심장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나요? 강민준 씨? 제 질문은 이미 숨막히는 병실 안에서 터진 한 발의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공기는 굳어졌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강민준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는 말을 더듬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으며 온몸은 나무십처럼 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일을 알아? 역시 맞았군요.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의 친어머니의 죽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냥 추측해 본 거예요. 남편을 독살하고 감금할 계획까지 세울 만큼 교활하고 잔인한 여자라면 과거에 이 집안에 발을 들이기 위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요.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모른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추측해 볼까요? 당신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오수희는 아버지의 비서로서 아주 살뜰하게 댁에 와서 간병을 도왔고요. 안 그런가요? 민주는 마치 제가 자신의 생각을 읽는 악마라도 되는 듯 경악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죠. 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오수희만 있었어요.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죠. 모두가 지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너무나 완벽한 이야기. 안 그래요? 그만해. 닥쳐. 민준이 귀를 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닥쳐야 하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은 무언가를 봤어요. 16살 소년이었던 당신, 대체 뭘 본 거죠? 그 여자가 당신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일부러 구급차를 늦게 불렀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짓을 했나요?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점투성이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못 본 건가요? 아니면 그 여자한테 입막음 당한 건가요? 제가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유혹했던 바로 그날 밤의 일. 그 비정상적인 비밀을 이용해서 당신을 협박하고 입을 다물게 만든 거죠. 안 그래요? 그 여자는 당신을 증인해서 자기 엄마를 죽인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그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고통이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흐느낌 속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방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오수희가 문 앞에서 그를 막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좀 피곤하신 것뿐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그 여자는 나보고 그냥 방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어. 엄마는 자기가 돌볼 테니 걱정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난 그 여자를 믿었어. 그리고 얌전히 내 방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봤어. 그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봤어. 그 여자가 엄마 침대 옆에 서 있는 걸. 그 여자 손에 베개가 들려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베개를 엄마 얼굴 위로 눌렀어.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발버둥 쳤어.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곧 모든 게 조용해졌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오수희가 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안아주며 다독였다고 합니다. 네, 엄마는 이제 갔단다. 그 여자는 그렇게 말했어. 민준이 회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아버지를 돌봐줄 거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그리고 이 비밀은 영원히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하는 거다. 가족만의 비밀. 달콤하게 들리지만 이보다 더 잔인한 협박은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범죄에 묶어버린 공범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오수희는 단순한 사기꾼, 부도덕한 계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조종했으며 다음 범죄를 계획하고 있던 악마. 그리고 내 남편 강민준. 그는 불쌍하면서도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종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의 비겁함과 탐욕이 그를 악의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혐오감과 차가운 결심만이 존재했습니다. 날 구해달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뭐든지 할게. 지금부터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장기말이에요. 그 여자를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할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저의 역습을 위한 덫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강민준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순간 그는 공식적으로 적에서 제 체스판 위에 말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지만 상대방의 킹인 오수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역겨웠습니다. 그의 비겁함, 탐욕, 그리고 비정상적인 관계까지 모든 것이. 하지만 제 이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수희처럼 교활한 여우를 잡으려면 새끼 여우를 길잡이로 써야 한다고. 좋아요.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력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연기하세요. 민주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연기라니. 당신은 원래 훌륭한 배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속였고 15년 동안 당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냥 그 연기를 계속하면 돼요.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여전히 그 여자에게 충성스러운 연인으로, 여전히 순종적인 의부사들로 우리가 대화했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 들켜서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해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의 배신을 눈치채는 순간 당신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갈 게 뻔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 뒤에서 다른 꿍꿍이를 꾸민다면 나 역시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알아들었겠죠. 제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호텔 사건 이후로 아주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여자를 안심시켜야 해요. 돌아가서 내가 모든 업무 미팅 이야기를 믿었다고 말하세요. 내가 화난 건 당신이 말도 없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나한테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선물을 사주세요. 나를 다시 어리석고 사람 잘 믿는 아내로 되돌려 놓으세요. 그동안 당신의 임무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약병이든 서류든 뭐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그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신중해. 절대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그 여자 곁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그 여자를 잘 알겠죠. 그 여자의 약점이 뭐죠? 언제 가장 경계심을 풀죠? 그걸 이용하세요. 그 여자 입에서 직접 모든 죄를 털어놓게 만들어야 해요. 아주 어려운 임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를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그를 제 창끝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변호사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끔찍한 진실을 지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충격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유진아, 그녀가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잖아. 연쇄살인 사건이야. 너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그럴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야. 강 회장님은 위험해질 거고 민준이 친어머니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야. 난 남아야 해. 하지만 너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는 뜻밖의 아군이 생겼어. 저는 지연에게 민준을 협박하고 설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를 이용한다고? 너무 위험해, 유진아.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어? 만약 그가 배신하고 오수희한테 다 일러 바치면 어떻게? 알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리고 그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난 그저 그의 두려움을 이용할 뿐이야. 지연아, 나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해. 오수희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 제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느꼈는지 지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두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민준의 증언은 중요하지만 그 역시 공범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리는 녹음 파일이 필요해.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민준이 친어머니를 살해한 것부터 강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 그래야만 그 여자가 절대 발뺌할 수 없을 거야. 알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 역습을 위한 연극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민주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퇴원하여 반성하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와 강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일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사고를 일으켜 모두를 걱정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제게 커다란 장미 꽃다발과 비싼 선물을 사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너그러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돌봐주면서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약간의 토라진 기색을 유지했습니다. 오수희는 우리의 연극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히 속았다고 위험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정한 계모, 부부를 화해시키는 친한 언니의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아내가 용서해줬으니 이제 잘해야 한다. 일 욕심만 내다가 가정에 소홀하면 안 돼. 유진아, 너도 이제 그만 화 풀어라. 남자들한테는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 아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녀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순종적으로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수희에게 더욱 집착하고 의존하는 척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았다며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초소형 녹음펜을 건넸습니다. 그의 완쾌를 축하하는 선물이라고 거짓말했죠. 저는
그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고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수희는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화제를 꺼낼 때마다 그녀는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촉매제, 그녀가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만큼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방법, 제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제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우연히 민준과 오수희의 관계를 발견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강 회장님은 별도의 방에서 이 시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민준과 오수희가 보통 더 친밀한 행동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통이 있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거실 구석의 화분 속에 위장용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잠에서 깬 척하며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며 배신당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저는 울고 물건을 부수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내 뒤에서 이런 역겨운 짓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이야. 제 연극은 두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발견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변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친 후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여자처럼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집으로 가서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그 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가 떠난 후 그들의 공황 상태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오수희가 민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저 계집애가 다 알아버렸다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만약 제가 아버지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감히? 오수희가 비웃었습니다. 도끼 어린 미소였습니다. 널 저렇게 사랑하는데 감히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겠어? 그냥 토라진 것뿐이야. 내일 네가 가서 빌고 좀 달래주면 금방 다시 순해질 걸 하지만 난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오수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교활하고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자 맞아? 여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를 잊었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냐고. 바로 그때 민주는 제가 지시한 대로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잊지 않았어. 그가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다 기억해.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도 그 베개도 다 기억한다고. 그의 말은 오수희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 그녀가 씩씩거렸습니다. 무서우니까. 민준이 신들린 듯 연기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유진이 난리를 쳐서 경찰이 들이닥치면 옛날 일까지 다 들춰낼까봐 무섭단 말이야. 엄마의 죽음이 재수사받을까봐 무서워. 우리가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무섭다고. 민준의 공황 상태는 오수희에게도 전염된 듯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범죄가 발각될 거라는 공포가 그녀의 평정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내뱉었습니다. 뭘 무서워해. 그녀는 민준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야.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네, 엄마 죽음은 박 원장이
심장마비라고 확인해줬잖아. 아무도 뒤집을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기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 마땅했어. 감히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그년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겠어. 어떻게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었겠냐고. 내가 하는 모든 건 너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였어. 알겠어. 그녀는 민준의 옷 속에 있는 녹음펜이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그녀는 현재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유진은 걱정할 거 없어. 강아지 같은 년이니까. 며칠 토라지게 놔뒀다가 네가 가서 사과해.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거야. 저 늙은이를 독살할 계획 말이야. 그녀는 강 회장님의 방 쪽으로 턱짓했습니다. 저 영감만 자연스럽게 죽어주면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거야. 그때 가서 서유진을 꼭두각시로 데리고 살든 뻥 차버리든 내 마음대로 해. 돈이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 대화는 끝났습니다. 지연의 집에서 저와 지연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 그 모든 죄를 저렇게 뻔뻔하게 인정하는 것을 직접 들으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지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막을 내릴 시간이.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제 손으로 직접 보내버릴 겁니다.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덫을 완벽하게 놓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 저는 지연의 집에서 이틀을 머물며 휴대폰을 끄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잠수가 민준과 오수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믿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준은 제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수천 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회와 애원으로 가득 찬 메시지들이었죠. 유진아, 어디야? 제발 집에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뭐든지 해서 갚을게. 제발 날 버리지 마.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몰골로 저택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 퀭한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마치 감정의 폭풍을 겪고 완전히 녹초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본 민준과 오수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가며 끊임없이 사과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을 대로 받은 아내, 여전히 남편을 깊이 사랑하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선 여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의 위로와 달램을 받은 후에야 저는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준에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어머님의 관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해결해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끝낼게. 내가 약속할게.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듣고 있는 척하는 오수희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요. 제 생각엔. 가족회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도, 집안 변호사님도 모두 모신 자리에서요. 우리 한 번은 솔직하게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해야 해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안락원 계획도요. 제가 안락원을 언급했을 때 민준과 오수희의 눈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민준에게서 막 전해 들은 것처럼 아주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도요. 제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아내가 공개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저를 달래며 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떠볼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교활한 늙은 여우의 자신감을 가진 오수희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녀가 위엄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대화가 필요해. 내가 김 변호사님께 연락하마. 걱정하지 마라, 유진아. 나는 내 편이다. 민준이가 내게 확실한 답을 주도록 내가 만들게, 김 변호사. 이미 오래전에 그녀에게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족회의는 다음 날 저녁, 바로 이 저택의 거실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연극 무대였죠.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장엄했습니다. 강 회장님도 거실로 모셔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준과 오수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얼굴로 협상에 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 역시 익숙한 서류 가방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상처받은 가련한 아내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수희가 의장 역할을 자처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민준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오해를 풀기 위함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어미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민준에게 돌리면서도 그들의 관계는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라고 은근히 주장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후회하는 죄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대신 사과한 후에야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해결 방안입니다. 유진아, 네가 착하고 너그러운 아이라는 걸 안다. 민준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길 바란다.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라잖니, 어머님. 제가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호칭에 그녀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명확해졌죠. 저는 이 실수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 끝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리모컨을 들어 벽에 걸린 대형 TV를 향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다 같이 보셨으면 해요. 오늘 회의에 작은 양념이 될 거예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켜졌지만 나타난 것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실의 모습, 제가 화분 속에 숨겨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오수희와 민준이 속삭이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당신 남자 맞아. 여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를 잊었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냐고? 오수희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야.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 엄마 죽음은 박 원장이 심장마비라고 확인해줬잖아. 아무도 뒤집을 수 없어. 그녀는 죽어 마땅했어. 감히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그년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겠어. 어떻게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었겠냐고. 서유진은 걱정할 거 없어.
며칠 토라지게 놔뒀다가 네가 가서 사과해.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거야. 저 늙은이를 독살할 계획 말이야. 쨍그랑 강 회장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들을 가리켰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오수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TV를 부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실 문이 활짝 열리고 제 친구 지연과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수희 씨, 강민준 씨. 지연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을 15년 전 박선영 씨 살인 및 강진혁 씨에 대한 살인 미수 및 재산 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것은 체포영장입니다. 경찰의 등장은 오수희 모자의 모든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마지막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명하거나 연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백은 녹화되었고 모두의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늘 영리하고 당당했던 오수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눈으로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범죄와 거짓, 그리고 조종으로 쌓아 올린 그녀 인생의 연극은 너무나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꿇어앉아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전부 저 여자가 시킨 거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모든 믿음과 사랑을 대가로 치른 쓰디쓴 승리였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공범죄로 김 변호사 역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끌려가던 오수희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이년아.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제 행복은 이제 제 자신이 결정할 겁니다. 그녀의 저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택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강 회장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유일한 아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습니다. 이 고통은 아마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감금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감사와 깊은 미안함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한때 비즈니스계를 호령했던 남자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한 달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증거들, 특히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로 인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수희와 민주는 법의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재산 탈취 혐의로 오수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이었던 민준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기나긴 징역형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강씨 일가의 제국은 결국 그 안의 인간들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강 회장님께서 몰래
다시 작성해 두신 유언에 따라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그 저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팔아버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약사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과 화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만의 천연 화장품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노력과 열정 덕분에 제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짜 재벌가의 며느리 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제 삶의 주인인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가끔 지난 날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제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신에 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힘에 대해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새로 마련한 사무실의 발코니에 서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폭풍이 지난 후에야 저는 마침내 저 자신만의 새벽을 찾았습니다. 눈부시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벽을